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흰 국화향이 콧 속 깊이 스며드는 듯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선 채 묵묵히 헌화하고 절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중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언론에선 그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라 불렀고 친척들은 장씨 가문의 기둥이라 칭송했으며 저에게 그는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자주 웃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직접 도서관에 데려가 주던 분이었고 제가 아플 땐 조용히 약봉지를 침대맡에 놓고 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영정사진 속에서 차가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향을 하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 오른편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에 낡은 핸드백, 정갈하지만 어디 하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담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아버지의 지인, 정치 동료 혹은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보다 슬프지만 그 슬픔조차 감춰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녀를 지켜보다가 결국 그 앞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지와 아시는 분이신가요? 제가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이 있었고 눈동자는 너무 깊고 어두웠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드님이시군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익숙한 말투로요. 네, 맞습니다. 장영호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 안을 조심스럽게 뒤적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바래버린 종이 테두리는 습기 때문에 조금 일그러져 있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호 아빠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 승호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 선생님, 친구들, 누구도 제 이름에 아빠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아이의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봉투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 그녀는 제 손에 조용히 그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눈물 젖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도, 향 냄새도, 사람들의 낮은 말소리도 모두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쿵쿵쿵. 그녀는 다시 한번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분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평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살아온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균열이었고 제가 알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붕괴였으며 그리고 제가 몰랐던 진짜 나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오래전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시간을 지나며 바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갈색 종이는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종이 안쪽엔 눅눅한 세월이 배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속엔 노랗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녀, 그리고 아직 돌이 채되지 않아 보이는 한 아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봄, 승호 돌잔치 날, 그 순간 제 손이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그 여인의 어깨 위로 올려진 손, 그리고 제 눈에 낯설지 않았던 아기의 이마와 눈동자, 그건 분명히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여인과 함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맞아. 그리고 나는 내 친어머니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말 갑자기 하시면 나는 너를 5살까지 키웠어. 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빠가 어느 날 데리러 왔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다시 함께 살게 될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모든 걸 바꾸고 싶어 했어.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가문과 결혼하고 기회를 잡고 싶었던 거겠지. 그런데 넌 그 사람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였어. 그래서 널 데려갔고 나는 단 하루 만에 엄마라는 이름을 빼앗겼어.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군 제 앞에서 그녀는 봉투 안에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중간중간 삐뚤어진 문장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나는 내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승호를 데려올 때 너의 눈을 보지 못했지. 내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나는 결국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나쁜 남편이고 아빠였어.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멀리서 너의 이름이 어디에 오르내릴 때마다,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신문에 너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는 그냥 그걸 보는 걸로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손끝으로 제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래. 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이 편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떤 가족도 하지 않았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나를 잊었어도 마지막엔 이 아이만은 지켜주고 갔군요. 그녀의 어깨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여인의 고백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적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은 그녀의 모습은 어쩐지 진짜 가족보다도 더 조용히, 더 정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가슴 한편에 아주 낯선 감정을 흘러들게 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혼란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와 편지를 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지금껏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장 재킷에 주름 하나 없는 흰 블라우스, 꼿꼿이 선 허리와 눈썹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 그분은 언제나 단호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가르쳤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제게 돌리더니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말로 닿을 수 없는 날카로운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이내 다시 평소처럼 단단한 얼굴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니? 어머니, 다 알고 계셨나요? 그런 걸 왜 묻니? 넌 내 아들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손에 쥔 봉투를 힘껏 쥐며 마치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으려는 듯 물었습니다. 저 어머니 아들이 맞습니까?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제 눈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알아? 자기 자식을 잘 키웠다면 조용히 살았어야 해. 하지만 어머니, 그 여자가 저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5살까지요. 그리고 아버지께 편지도.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흰 국화를 집어 던지듯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실수였어. 실수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시작 전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저는요? 그 실수의 결과입니까? 그 순간 그녀는 정면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무너지는 감정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넌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널 사랑했어. 그 사랑은 왜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죠?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혼자 밥을 먹던 저에게 아버지가 슬쩍 김치를 얹어주던 그 손길.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밥상에 남겨졌습니다. 어떤 날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넘어졌는데 울음이 터지자 남자애가 무슨 울음이냐고 싸늘하게 말하던 기억. 어떤 날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갔는데 기대 안 했는데 의외네라는 말이 돌아온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그분이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일어나 한 걸음, 두 걸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뺨 위에 올라오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제 뺨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엄마라 부르던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야. 그건 기억이 말해줄 거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누가 진짜였는지, 누가 더 많은 사랑을 줬는지, 누가 저를 이용했고, 누가 저를 지켜왔는지, 그 모든 질문은 곧 현실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가족 법률사무소.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손엔 그 낡은 편지와 사진이 담긴 봉투를 쥔 채 다른 한 손엔 그날부터 어지러워진 제 머릿속을 부여잡으며 저는 가족 모임이 열리는 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이미 저 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작은아버지, 다리를 꼰 채 팔짱을 낀 큰어머니, 테이블에 앉아 냉커피를 반쯤 마신 고모, 그리고 그 구석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 제게 침몰아 밝혔던 낯선 여인, 은희 씨. 그녀는 어두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고 머리는 정갈하게 묶여 있었지만 손등 위엔 파르르 떨리는 긴장이 맺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며 회의실 문이 닫히고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장영우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시작됐고 그 한 문장이 이 가족의 평온을 깨뜨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의 60%는 장은희에게 상속한다. 자택 및 명예 부동산, 현금, 예금 포함. 나머지는 배우자 이정숙과 아들 장승호에게 균등히 분배한다. 정적. 그리고 마침내 터지는 분노의 웅성임. 뭐라고요?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라고? 큰어머니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쳤고 작은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자가 무슨 권리로 우리 형님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하셨던 겁니까? 은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은희 씨를 노려보며 나를 세웠습니다. 당신 무슨 수작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형님한테 접근한 겁니까? 그녀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또렷하고 명확했습니다. 30년 전부터요. 그 말에 고모가 비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이 자랑이랍니까? 형님이 잠깐 실수한 상대였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유산을 노린 거 아니면 뭐예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승호야, 너까지 왜 그래? 어머니가 조용히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낳은 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그저 숨겨졌던 가족을 복원한 것뿐이에요. 정적, 모두가 입을 다문 순간 큰어머니가 황급히 외쳤습니다. 그럼 DNA 검사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그때 은희 씨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DNA 결과지입니다. 장영호, 님과 장승우 군, 모자모즈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큰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막장이 어딨어. 살면서 별꼴 다 보겠네. 형님 진짜 왜 그랬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뿌리 내려온 권리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피가 아니라 이익과 체면 위에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걸.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한 여인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어쩌면 가족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뒤 은희 씨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서류 한 뭉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손자국이 몇 겹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묻자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1986년 2월 17일. 내가 당신 아빠에게 쫓겨난 날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당시의 진단서였습니다. 임신 37주차, 태동 약함, 정서불안 징후, 그리고 하단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환자는 보호자 없이 진료받음. 남편이 없다고 함. 보호소 상담 필요. 그때 난 아버지를 믿었어요.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될 거라고. 그 사람도 내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서울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셋이 함께 살자고.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주고 갔어요. 그녀는 다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은희야, 나는 너를 데려갈 수 없게 됐다. 내게 중요한 시기가 왔다. 내 가족, 내 자리, 그리고 내 이름이 달려있는 시기야. 넌 강한 사람이니까 잘 살아줘.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 마지막 온기. 그 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제 입에서 너무 늦은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자기를 억지로 견뎌야 했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집은 폐가가 돼 있었어요. 가족들은 나를 창피해했고 친척들은 내 아이를 사생아라고 불렀고 할 수 있는 건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내 품에 있던 승호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버틴다고, 내가 울고 매달린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고 그저 한참 동안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주소도 없이,
잉크만 남은 종이 한 장, 그 안에 담긴 한 남자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아주 오래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그녀의 고통,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제 이름의 뒤에 남겨진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치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람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그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병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은 무겁고 깊은 죄책감으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동 간호사는 저를 조용히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희뿌연 커튼 너머 비어있는 침대,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제게 왔느냐 하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거의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이름을 불렀어요. 무슨 이름이요? 은희 씨요. 밤새도록 은희야, 은희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그토록 복잡했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버지가 기억해낸 이름은 은희였습니다. 그 순간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남아 있었는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돌아가시기 전날 직접 주셨어요. 꼭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과 어릴 적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아직 젊었던 아버지, 젊은 은희 씨, 그리고 갓난아이였던 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마다 떨리는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승호야, 내가 아버지라서 미안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널 지우지 못했다. 은희도, 너도 내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다. 비록 이름도 흐려지고 얼굴도 지워졌지만 마지막 순간 기억 속에 남은 단 한 사람은 너였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줄,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말은 내 평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오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 그리고 그 사랑을 삶의 끝에서야 겨우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작은 편지와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승호 아빠에게 은희 씨가 준 그 봉투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집 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의 권위와 존재감이 사라지자 모두가 각자의 생각 속으로 숨어버린 듯했죠. 하지만 저만은 계속해서 그날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도, 너도 내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다.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며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한다. 누가 내 어머니였는지, 누가 나를 품었고, 누가 나를 잃었는지를 모두 앞에서 말해야 한다고. 며칠 뒤 가족 모임 자리에 은희 씨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작은 찻집, 차분한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이정숙 씨였습니다. 정갈한 재킷과 단정한 눈썹,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담은 채 은희 씨를 바라보는 눈엔 적개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분은
제 친어머니십니다. 은희 씨라고 하십니다. 순간 정숙 씨의 손이 탁자 위에 쥐고 있던 찻잔을 턱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전 이제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이 여자겠지. 아닙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마지막 병상에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잠깐의 감정이야. 너를 버린 여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건 가족에 대한 모욕이야. 은희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가만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신지, 누가 저를 사랑했고, 누가 저를 지키려 했는지, 이젠 분명히 압니다. 날 어머니라 부르며 자란 게 몇 년인데, 지금 와서 그 이름을 바꾸겠다고? 정숙 씨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우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껏 부른 그 호칭은 존경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의무였고 체면이었고 당신의 자리에 맞춘 호칭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를 잃고도 그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했던 엄마일 뿐입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자를 내 어머니라 부르겠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는 이분을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제 진짜 기억과 피가 담긴 이름이니까요. 은희 씨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끝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찾아온 존재의 회복. 그 눈물 속엔 40년 동안 불리지 못한 한 단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진짜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짙고 무거웠습니다. 말 한마디, 발소리 하나까지 조심스러워졌고 정숙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한 응접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은 책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한 채 그녀는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 아주머니가 제게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처럼 모시던 아가씨가 이걸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1986년 3월자 가계약서 한 장과 정숙 씨의 이름이 적힌 정략결혼 관련 비공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정숙 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작은 메모.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계약했고 타협했고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내 선택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진심을 느끼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이 사람도 내 아내다라고 인정하길 바랐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낳은 여자의 이름을 불렀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고 수많은 날들을 제게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었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실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던 그녀는 제가 들어서자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 읽었겠지. 이제 날 더 미워하겠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졌을까? 그 사람은 늘 내 침모를 지우고 싶어 했고 나는 그 여자보다 더 오래 너를 곁에 두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어. 그게 복수였나요?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겠더라. 그녀는 컵 속에 미지근한 홍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아버지 많이 닮았더라. 웃을 땐 특히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복이야. 그 사람은 늘 사랑을 손에 쥐고도 말할 줄을 몰랐으니까. 어머니는요, 단 한 번도 절 사랑하신 적 없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일어나 책장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학창시절 사진들이 조심스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승호 100일 사진이라고 적힌 작은 액자. 그녀는 그걸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그건 너한텐 느껴지지 않았겠지.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가만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 사이에서 나는 평생 갈등했고 이제야 그 균열의 끝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여인, 지켜주지 못한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아이, 그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집을 떠나던 날, 마당에선 바람 소리만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말은 없었고, 짐은 이미 전날 밤 조용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녀가 늘 앉던 응접실 소파 위에 손수건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엔 승호라는 이름이 조그맣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전하지 못한 후회들,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애틋함이 그 천 조각 안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 씨와 단둘이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마주 앉게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마주하게 되어 고맙구나.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더 실수하면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릴까봐 숨도 조심스레 쉬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기억이 있었어요.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 그게 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게 나였을 거야. 넌 잘 잤고 나는 내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었거든. 저는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작고 여윈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이제 불러도 될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 안에는 40년 동안 삼킨 말과 눈물과 한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나온 그 한 단어는 마치 천천히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등을 입에 올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울음은 그녀가 지켜온 세월보다도 깊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낙인 찍히며 버텨온 시간, 그저 한 번의 이름 불림을 기다리며 살아온 수십 년, 그 시간의 끝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들었구나. 그 한마디,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안고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조용하고 평범한 가족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인화해 승호 아빠에게라고 적힌 그 오래된 봉투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 봉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공간, 책장 위에는 여전히 고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틀엔 오래된 햇빛이 어색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서랍 가장 안쪽에서 작은 금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철제 금고, 무거운 잠금 장치,
그리고 그 위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메모 하나. 승호가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1003. 딸깍 작은 소리가 나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작은 회색 보자기에 쌓인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승호야, 편지를 쓰는 손이 벌써 떨린다. 나는 너의 인생에서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거다. 너를 데려올 때 나는 은희를 보지 않았다. 그녀가 흘린 눈물도 떨리는 손도 아이를 안고 있던 자세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인생을, 내 자리만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 인생에서 단 하나도 설명되지 못할 상처가 되었겠지. 내가 무서웠던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말하지도 안아주지도 못했다. 정숙은 나와 거래한 여자였다. 그 사실은 죽는 날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도 너를 키웠고 너를 바라보며 살았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아다오. 이제 나는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보려 한다. 은희에게 고맙다고 전해다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랑한 사람은 너희 둘이었다. 장영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숨이 막히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희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돌잔치 때 내가 손으로 엮은 거야. 자개를 따다 박아서 만든 거였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그날 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비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모두 가슴에 안고 이제야 처음으로 가족이란 단어를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란 건 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켜보는 눈빛, 놓치고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늦게라도 꺼내는 진심이 가족을 완성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용기, 그 이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